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일본의 과거 상황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이제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장기 불황을 겪을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왜 생각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말해요. 일본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힘드니까 한국 니들도 힘들 거라고. 니들은 우리 그대로 따라오고 있으니까 니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기 불황을 겪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과거, 일단 1980년, 90년대에 우리나라는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던 시점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막 투기 바람이 불었을 때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이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시기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입니다. 이때 이제 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막 100배씩 뛰고, 나라 전체가 축적된 자산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에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죠, 국민들이. 왜냐면, 왜 이런 흥청망청을 하게 됐을까요? 경제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라의 국민들이 전체가 다 경제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흥청망청 하게 됩니다. 이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고요. 미국의 건물을 사고, 가진 돈이, 이제 1억이면 8천만 원을 이제 소비를 하면서 살았어요. 집값이 1억짜리가 막 50억, 10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 50억씩 번 사람들은, 뭐 한 45억, 뭐 48억, 이렇게씩 소비를 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투기라는 거죠. 왜냐면은, 투기 바람은 간단해요. 처음에, 외국계 자본이라든가 큰 세력의 자본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IMF 시절 때도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가들 중에 상류층들이 자본을 투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류층과 이 큰 세력들이 자본을 투입한 걸 보면서 중산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서민들이 이제 여기 합류를 하게 되죠. 자, 중산층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한 서민들이 1, 2억 정도 소득을 보게 됐을 때, 이제 수익, 이제 차익을 보게 됐을 때, 부동산 같은 부분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는 10억, 뭐 상류층 같은 경우는 100억, 이제 외국계 자본 같은 경우는 더 벌었겠죠. 그런 식으로 차익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이 이제 헛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1억을 가지고 있는데 8천만 원 소비하고 살았어요. 이거는 현찰이 아니에요. 내 집값이 오른 거예요. 당장 내가 집에서 나가서 딴 데서 일을 해서 내가 일을 해서 현금으로 쌓여있는 자산이 아니고 내 집값이 3억짜리가 4억, 5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걸 소비를 하고 삽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부동산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가진 자산이 1억에서 5천만 원이 되고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3천만 원 빚을 갚아야 되니까 허리띠를 졸라맨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억짜리 집이요. 전에는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었어요. 1억이 올라서니까 1억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 대출을 더 해줘요. 그 돈을 땡겨서 내가 차가 소형차 사고 있던 걸 이제 중형차로 바꾸고, 중형차 타던 사람들은 세단으로 바꾸고, 20평 살던 사람은 30평으로 이사가고, 30평 살던 사람은 40평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빠지게 됐을 때 전부 다 부채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차익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빚은 내가 빚을 냈던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해서 내 소득이 300만 원인데 생활비 빼고 뭐 빼고 하니까 50만 원밖에 안 남아요. 50만 원 1년 갚으면 600만 원 갚게 되죠. 자, 5년 갚아야 3천만 원인데 이게 이제 좀 더 빠집니다. 집값이 좀 더 빠져요. 그러니까 대출보다 이제 빚이 더 많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3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늘어서 5천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5년이었던 게 10년이 되고, 이 10년이었던 게 20년 동안 빚을 갚게 됩니다. 이게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 생겨서 8천만 원을 썼는데, 그 8천만 원이 내 현금을 가지고 그 돈을 사용을 한 게 아니고, 빚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갚으려다 보니까 20년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대입해보면,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017년인데, 2017년에, 일본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 초반에 지금 한 20년 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했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돈을 가진 건 이제 50대, 60대인데 과거에 힘든 경험을 했으니까 돈을 꽁꽁 묶어두고요. 예금만 해요. 어디 투자 뭐 이런 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폭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박혀진 나의 인식은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장기간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자식 교육시킨다고 유학을 보내고 빚을 내주고 흥청망청 이렇게 써서 생겼던 빚을 갚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를 믿지 못하고요. 국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은 이제 내가 지켜야지.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면서 차곡차곡 은행에다만 모으게 됩니다. 돈을 이자를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은행에다 예금을 합니다. 투자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풀리지 않고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간다 그러면 부유층은 보낼 수 있겠죠. 뭐 여유로우니까. 근데 이제 중산층부터는 네가 벌어서 가라. 왜냐면 자녀 교육 시킨다고 과거에 투자를 해서 내 이제 아버지 때나 하면서 빈곤한 노년을 보낸 것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생긴 거죠. 자, 이 경제 인식, 이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학습 능력만 믿고 세상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바람에 휩쓸려서 인생을 망쳐놓은 주변을 봤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 시킨다고 내 미래를 다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거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투자를 하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진 거 쓰면서 나는 그렇게 죽으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투기 바람에 이제 생각 없이 지어놨던 집들은 제가 PF라고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거품이 빠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빈집이 되어가고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국가에서 이제 국민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어요. 연금을 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이제 연금을 줄 돈이 없어요. 왜? 돈 가진 사람들은 그 연금 받는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풀지 않으니까 나라가 경기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거의 경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연금 받는 노인한테 또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고 그 돈으로 또 연금을 줍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청년층, 자, 생산인구라 그러죠. 우리가 흔히 생산인구들은 미래가 없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가 돈을 써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경기는 계속 위축이 되고 서민들은 살기 위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과거에 3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저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건비 부분이 올라서 이제 지금은 뭐 400에서 500을 벌어요.
자, 10%도 저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냐, 인플레 부분이 거의 뭐 과도하게 지금 넘어선 거예요. 이자 비율은 마이너스 금리. 자, 그리고 이제 뭐 저축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적게 되다 보니까 살기가 팍팍해진 거죠. 진짜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 불황의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지 않고 묶어두는 거죠. 가진 돈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도 그 돈을 묶어두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일본이 20년 전에 가진 돈이 꽤 되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었으면 20년 후에 이건 좀 비약이에요.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20년 후에 100억의 가치밖에 가치만큼 밖에 안 되더라. 이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에요. 돈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꽁꽁 싸질머지고 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의 상황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안간힘을 쓰죠. 근데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알아요.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 정부가 하는 말에 국민들이 신용을 하지 못합니다. 자, 살기 좋은 나라들. 스웨덴의 경우 국민의 99%가 정치인을 신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 자체 때문에 이미 모양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나라나 일본은 국민의 90%는 정치인을 신용하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신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질 못해. 저도 사실 제가 대통령 선거 이럴 때 투표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을 믿질 못해요.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대통령 되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어차피 정치인 하면 대통령 되면 나랑 꼬라지가 똑같을 건데. 그러니까 신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고집이 돼버렸어요. 이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고집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민 그 사람이 가진 돈인데 강제로 뺏어올 수가 없어요.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 감소로 이어지죠. 자, 생산인구는 계속 줄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러니까 난민 수용이라도 해야 되겠죠. 이게 앞으로 이제 한 30년, 지금 2060년 정도 되면 2050년에서 60년 정도 되면 거의 이미 이게 현실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60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미 현실화돼서 그렇게 되면 생산인구가 나라에 아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거의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멀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라에 사람을 채우기 위한 작업들을 국가들이 많이 하겠죠. 이런 이기적인 사상으로 무장돼 버리다 보니까 일본의 시스템을 이게 일본이 문제가 생긴 거고 그 시스템을 우리 대한민국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인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일본처럼 똑같이 잘못된 경제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미래가 없다. 경제인식의 변화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대부분이 경제인식을 바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우리는 바꿔 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영상 끝나고 제가 또 인사드릴게요. 뭐라 그래야 되냐? 이 경쟁식을 바꾸는데 지금은 근데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나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 20년 전이랑 지금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다. 일본이 20년 전에 이런 일들을 겪은 이유는 미디어가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강의한다고 거기 가서 돈 내고 보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그냥 일반 인터넷만 쳐봐도 이런 강의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미디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지금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일본과 우리나라는 똑같은 부분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운이 좋게도 한국은 과거 일본이 1980년대, 90년대를 지금 현재에 답습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은 4차 산업시대예요. 자, 과거에는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3차 산업혁명이 거의 끝나가고,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성장 국가들로 나뉘고, 이미 성장해 있는 국가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난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지구의 전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전체를 다 바꿔놓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지금 다른 성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과 지금의 지구는 다른 성장성을 확보했다. 이 4차 산업은 지구 전체를 어떻게 보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럴 만한 좀 획기적인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20년 전에 일본의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는 답습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정보화 시대에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습득이 과거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저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봐요, 사실.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빠르게 습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만 봐도 제가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보이그룹. 뭐 보이그룹처럼 해서 두 명이 엮여서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두 명을 보면 말하는 거나 무슨 뭐 음악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그걸 보면 10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성숙해진다는 거죠. 애들이 요즘 그 뭐 11살, 뭐 11살, 뭐 12살, 14살 이런 애들이 거의 과거에 30대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다. 과거와는 진짜 차이점이 그냥 저는 진짜 11살, 14살 때 뒷산에 매미 잡으러 다니고요. 저도 1984년생인데 지금 34살인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음악이란 부분이라든가 내가 학교 공부 뭐 이런 부분에 진지하게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생각할 때쯤은 거의 뭐 20살? 제가 첫 사업 시작한 19살? 이때쯤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제 또래에서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는 게 제 또래 중에 굉장히 빨랐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19살 때 생각했던 부분들을 11살짜리, 10살짜리, 9살짜리들이 생각을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지금이랑 대입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오류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1980년대, 90년대 교육 시스템에서 현재까지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시스템이 변화된 게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대학 무슨 뭐 이런 전문 뭐 입시 공부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창의력의 시대예요. 4차 산업. 인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대학으로 되지 않아요. 대학 나온 애들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변호사, 젊은 사람들 축에서 변호사는 연줄 없으면 거지라 그래요. 지금 전문직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의사 정도고요. 뭐 변호사, 그리고 또 뭐야, 전문직들이 또 뭐 있어? 검사. 뭐 이런 쪽에서 속해가지고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젊은이들은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지금은 과거랑 다르게 돈이 발휘하는 힘의 정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 경제란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 진짜 미래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경제인식을 심어주는데 우리 부모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진짜 나중에 자식 교육을 할 때 초등교육 그 이외의 교육들은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시에는 차라리 사회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켜 나갈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진짜 과거처럼 뭐 명문대, 요즘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봐야 뭐 별게 없어요. 사실 제 친구들도 보면 뭐 연대, 그리고 뭐 서강대, 뭐 한양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데 보면 고졸들 아니면 금수저들, 이 고졸들 중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택배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부를 좀 쌓아놓은 그 친구들한테 많이 쳐져요. 이렇게 대학 공부를 했던, 입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친구들보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제 또래부터 그런데 이제 우리 제 또래보다 밑에 있는 친구들은 더 이 부분이 가속화되고 더 그렇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입시 공부는 자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런 게 훨씬 나아요. 한국인들은 한국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성격이 가장 급해요. 그렇다 보니까 카지노 같은 데서 좀 웃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카지노 같은 데서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빨리 잃는 게 한국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 가장 오래 게임을 하는 게 중국인이라 그래요. 뭐 중국과 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뭐 경제인식이 비춰질 수도 있고, 또 한국인들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창의력도 어떻게 보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는 이제 100년에 이룩한 그 경제성장,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이룩한 나라예요. 앞으로도 이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자, 유대인이 유태인인가? 유태인이 유대인이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무튼 유태인이 지금 전 세계를 거의 점령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유태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근데 그 유태인보다 더 똑똑한 게 한국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들은 타고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한국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의 방송이나 뭐 이런 걸 보면요, 좀 유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의 무슨 영화나 뭐 이런 거 봐보세요. 그러면 정말 봐줄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해서. 뭐 중국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국 영화를 딱 보면
굉장히 스토리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달라요. 한류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믿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과거 일본과 똑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저는 이제 한계치에 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야 통일 야 언제부터 이 통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빨리 통일이 될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쌓여져 와갔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계치가 도달해 있으면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왕권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던 그 시점처럼 지금 북한의 체제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 꼭 통일이 아니라도 북한이 받아들이면 자 중국도 지금 뭐 흉내 내고 있죠. 이 자본주의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호재를 맞게 될 것이다. 예, 자본주의에 눈을 뜨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왜? 내가 하는 만큼 벌어서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건 엄청난 큰 시장일 거예요. 근데 우리 가깝죠. 이점을 우리나라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은 게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단된 국가가 지금 한국밖에 없다 그러죠. 이 부분도 바꿔 생각을 하면 전 세계에서 이런 악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제수도 나라죠. 정말 재수도 없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그만큼 큰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같은 부분은 제가 충분히 지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점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4차 산업. 이 부분이 굉장히 과거의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슷하지만 경제인식도 비슷하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인식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굉장한 글로벌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그림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의 빠른 교류. 뭐 이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과의 불확실성. 북한과의 불확실성이 저는 꼭 그러니까 악재로만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거의 뭐 새우 역할을 하고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지금 새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중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미국도 우리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지금 그만한 위치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과 미국보다 힘이 약할 뿐이지 우리나라는 아예 배척할 수 없을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대처만 잘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위기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BJ 이발 톡톡이었습니다. 광고 시청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